낡은 용달차를 몰며 평생을 바쳐 키워낸 아들은 가난한 노인이 가진 유일한 훈장이자 세상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드러난 잔인한 진실은 38년의 세월을 송두리째 부정하며 아버지의 삶을 지옥으로 밀어넣습니다. 금쪽 같던 내 자식이 사실은 내 인생을 망친 원수의 핏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과연 그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좋아요를 누르시면 매일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문이 다 닳아버린 거친 손가락이 꼬깃꼬깃한 지폐뭉치를 넘깁니다. 70평생을 막노동판과 용달차 운전석에서 보낸 박만수 어르신, 그의 손끝이 떨리는 건 나의 탓이 아니었죠. 바로 아들 진우의 신혼집 보증금에 보태줄 귀한 돈이기 때문입니다. 장판 및 깊숙한 곳에서 꺼낸 돈 봉투에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 대신 평생을 바쳐 일궈낸 아버지의 땀 냄새가 진동하는 듯 했습니다. 만수 씨는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숨기지 못한 채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이놈아, 이제 다 키웠다. 정말 다 키웠어. 마당에 세워둔 낡은 용달차는 만수 씨의 유일한 재산이자 파트너였습니다. 칠이 벗겨지고 여기저기 찌그러진 트럭이지만 오늘따라 만수 씨는 마치 고급 승용차를 닦듯 정성스럽게 물걸레질을 합니다. 차 앞 유리에는 아들 진우의 청첩장이 고이 놓여 있었죠. 대기업 과장 박진우. 그 글자를 어루만지는 만수 씨의 가슴 속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뿌듯함이 차오릅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자식 농사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지었다고 자부해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진우가 예비 며느리와 함께 집을 찾았습니다. 좁은 단독주택 거실이 꽉 차는 느낌이었죠. 싹싹한 며느리가 내민 쇼핑백에는 빨간 내복 대신 질 좋은 방한복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거 입으시고 올겨울 따뜻하게 보내세요. 저희 결혼하면 더 잘 챙겨드릴게요. 아버지, 낡은 점퍼 좀 그만 입으시고요. 남들이 보면 아들이 용돈도 안 주는 줄 알겠어요. 진우의 핀잔 섞인 말에 만수 씨는 짐짓 퉁명스럽게 대꾸합니다. 어허, 쓸데없는 돈을 썼구나. 내 옷이 어디가 어때서. 너희 살림이나 알뜰히 챙기지. 하지만 돌아선 만수 씨의 눈가는 이미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돌아가고 난 뒤 텅 빈 방에서 만수 씨는 먼저 떠난 아내 영자의 낡은 사진 액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고생만 하다간 아내에게 자랑하고 싶었거든요. 우리 진우가 이렇게 번듯하게 컸다고 이제 당신도 편히 눈 감으라고 말입니다. 행복은 언제나 불행의 가면을 쓰고 온다고 했던가요? 결혼식을 코앞에 두고 며느리의 성화에 못 이겨 받은 종합 건강검진이 화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저 나이 들면 의뢰하는 요식행위라 생각했죠. 병원에서 급하게 오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만 해도 만수 씨는 어디 몸이라도 안 좋은가 싶어 걱정스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료실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의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차트를 뒤적이다가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박만수님, 그리고 아드님, 검사 결과에 좀 이상한 점이 있어서요. 이상하다니요? 우리 아들놈 몸에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두 분의 혈액형 대조 결과 친자 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순간 만수 씨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의사가 지금 잠꼬대를 하는 거냐고 되물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침묵과 의학적인 설명뿐이었습니다. 만수 씨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이 양반이 돌팔이네. 내가 내 새끼를 몰라. 38년을 키웠어. 똥기저귀 갈아주고 내 입에 들어갈 거 안 먹여가며
키운 내 아들이라고 어디서 말 같자는 소리를 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병원을 나온 만수 씨. 하지만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는 그의 손은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라이터 불조차 켜지 못할 만큼 온몸에 힘이 빠져버렸죠. 집으로 돌아온 만수 씨는 화장실 거울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쭈글쭈글한 얼굴과 벽에 걸린 훤칠한 진우의 사진. 평소엔 그저 잘난 아들이라 안 닮았나 보다 했지만 의심의 씨앗이 싹 트자 모든 것이 낯설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아니지? 영자야, 내가 나한테 그럴 리가 없잖아. 평온했던 만수 씨의 황혼에 감당할 수 없는 날벼락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불안감은 마치 검은 독버섯처럼 순식간에 그의 마음을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만수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괴종시계가 똑딱, 똑딱 소리를 낼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만 같았죠. 병원에서 들은 의사의 말이 귓가에서 맴돌아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내 자식이 아니라니, 그 착한 영자가 나를 속였다니.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만수 씨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그는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다락방으로 향했습니다. 곰팡내와 묵은 먼지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 가장 깊숙한 곳 안에 영자가 남긴 유품 상자가 숨겨져 있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조명 냄새와 함께 아내가 즐겨 쓰던 손수건, 빗, 그리고 빛바랜 일기장이 나왔습니다. 만수 씨는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심정으로 누렇게 변한 종이장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그리고 38년 전 아내가 찢어버리려다 만 흔적이 역력한 페이지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글씨는 눈물 자국으로 번져 있었지만 내용은 비수처럼 날카롭게 만수 씨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주인집 최 사장님에게 당했다. 뱃속에 아이가 생겼는데 죽어버리고 싶다. 만수 씨에게 평생 갚지 못할 죄를 지었다. 이 아이를 어쩌면 좋을까? 만수 씨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짐승 같은 울음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기 때문이죠. 38년 전 영자가 식모살이하던 부잣집, 그 집 아들이었던 최 회장이 바로 진우의 생부였던 겁니다. 만수 씨는 아내에 대한 배신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진우가 원수의 핏줄이라는 사실 사이에서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가슴을 주먹으로 쳐봐도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고 눈물만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영자야,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바로 그 시각 운명의 장난처럼 또 다른 곳에서도 비극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역에서 내로라 하는 건설사 회장이 된 최기석, 그는 최고급 1인 병실 침대에 힘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평생 술과 접대로 혹사시킨 간이 끝내 비명을 지른 것이죠. 의사는 냉정한 표정으로 시한부 판정을 내렸습니다. 회장님, 급성 간부전입니다. 이 시기 아니면 길어야 3개월입니다.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는 최 회장이었지만 죽음 앞에서는 그도 나약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살고 싶었습니다. 아니, 죽을 수 없었죠. 그는 즉시 비서실장을 시켜 흥신소를 풀었습니다. 38년 전 자신의 아이를 가진 채 도망쳤던 식모 김영자의 행방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핏줄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망가진 간을 대체할 싱싱한 장기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돈의 힘은 무서웠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흥신소 직원이 서류 봉투를 들고 병실을 찾았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김영자는 이미 죽었지만 아들은 살아있습니다.
이름은 박진우, 현재 대기업 과장으로 근무 중입니다. 최 회장은 산소호흡기를 쓴 채로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는 감격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죠. 그저 살 수 있다는 탐욕, 내 몸에 맞는 부품을 찾았다는 안도감만이 그의 눈동자에서 번들거렸습니다. 살아 있었구만. 내 피가 헛되지는 않았어. 아무것도 모르는 진우는 퇴근길에 만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식사는 하셨어요? 날 추운데 보일러 빵빵하게 틀고 주무세요. 주말에 들를게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따뜻하고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만수 씨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래, 운전 조심해라라고 했을 텐데 목구멍이 꽉 막혀 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서둘러 전화를 끄는 만수 씨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손에는 아내의 일기장과 라이터가 들려 있었죠. 이 지독한 비밀을 영원히 묻어버리기로 결심한 겁니다. 치칙 라이터 불을 켜고 일기장에 갖다 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을 뚫고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만수 씨의 집 대문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차가운 헤드라이트 불빛이 만수 씨의 얼굴을 비췄고 그는 직감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먹구름이 결국 내 집 마당까지 몰려왔다는 것을요. 차가운 기계음을 내며 열린 검은 세단 뒷좌석에서 한 노인이 내립니다. 최고급 양복에 번쩍이는 구두, 바로 최 회장이었죠. 만수 씨의 허름한 슬레이트 지붕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수행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마치 점령군처럼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대뜸 만수 씨의 가슴팍에 서류 뭉치를 툭 던졌습니다. 긴 말 필요 없고 내 핏줄 내놓게. 자네가 감춘다고 감춰질 천륜이 아니야. 만수 씨는 바닥에 떨어진 친자 확인 결과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부엌에 있던 굵은 소금을 한 줌 쥐어와 최 회장 발밑에 냅다 뿌렸죠. 어디서 개가 짖나? 38년 동안 기저귀 갈고 밥 떠먹인 건 나야. 씨만 뿌렸다고 아비가 되는 줄 알아?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만수 씨의 고함에 최 회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아주 낮고 비열한 목소리로 만수 씨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박만수, 자네가 그따위로 나오면 피 보는 건 자네 아들이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깟 대기업 과장 자리 하나 날리는 건 일도 아니네. 아들 앞길 막는 무능한 아비로 남고 싶은가? 아들의 앞길. 그 말 한마디에 빗자루를 움켜쥐었던 만수 씨의 손에서 힘이 스르르 빠져나갔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아들의 성공이 자신의 고집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최 회장은 넋이 나간 만수 씨를 비웃듯 두툼한 돈 봉투를 평상 위에 던져두었습니다. 3일 주겠네. 곱게 설득해서 보내. 안 그러면 자네 아들은 빈털터리로 쫓겨날 거야. 흙먼지를 날리며 최 회장의 차가 사라진 뒤 만수 씨는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진다는 게 이런 걸까요? 저녁 늦게 퇴근한 진우가 마당에 흩어진 소금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만수 씨는 차마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옛날에 돈 좀 빌려 쓴 빚쟁이가 행패 좀 부리고 갔다. 아버지, 빚이 있으시면 말씀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갚아드릴게요. 걱정스레 자신의 손을 잡는 아들의 따뜻한 체온. 만수 씨는 그 손을 슬그머니 뿌리쳤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자신보다는 차라리 돈 많은 친부 곁으로 보내는 게 아들을 위한 길일지도 모른다는 슬픈 착각이 고개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만수 씨는 독한 소주를 물처럼 들이켰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아들을 버려야 하는 아이러니한 운명 앞에서 아비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성격 급한 최 회장은 만수 씨의 결단을 기다려줄 만큼 인내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보란 듯이 진우의 회사 로비로 들이닥쳤습니다. 수많은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최 회장은 당황해하는 진우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박진우 과장, 나랑 점심이나 하지. 할 얘기가 아주 많네. 회장님, 저는 회장님을 뵌 적이 없는데요. 약속을 잡고 오셔야. 내 놈을 낳은 사람이 바로 나다. 박만수 그 위선자가 여태껏 입을 다물고 있었나 보군. 진우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이 내민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 속에서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만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연결음만 길게 이어질 뿐 아버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은 혼란에 빠진 진우를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습니다. 만수 씨가 끓여주던 투박한 된장찌개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화려한 요리들이 식탁을 채웠습니다. 최 회장은 능숙하게 고기를 썰며 세상 그 누구보다 자애로운 아버지인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 내 어미가 너를 임신한 채 사라져서 내가 널 얼마나 찾았는지 모른다. 이제라도 찾았으니 내 모든 걸 너한테 물려주마. 최 회장은 식사 도중 일부러 기침을 심하게 하며 약을 털어 넣었습니다.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음을 은근슬쩍 내비쳐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속셈이었죠. 옆에 서 있던 비서실장은 거들듯 서류 한 장을 진우 앞에 내밀었습니다. 아드님 오시면 바로 임원 승진 발령 내시겠다고 회장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평생 짐차를 몰며 푼돈을 아끼던 만수 씨와 말 한마디로 임원 자리를 주는 최 회장. 두 아버지의 간극은 너무나 컸습니다. 진우는 화려한 조명 아래서 문득 초라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왜 만수 씨가 어제 빚쟁이 핑계를 대며 사실을 숨겼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속인 건가? 아니면 나를 뺏길까봐 두려우셨던 건가? 진우의 마음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회장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진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다만 능력을 썩히는 건 죄악이야. 넌 내 아들이야. 더 큰 물에서 놀아야지. 식사를 마치고 나온 진우의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나를 속인 건지 아니면 이 모든 게 꿈인 건지. 진우는 택시를 잡아타고 만수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두워진 차창 밖으로 흘러가는 서울의 야경이 오늘따라 유난히 시리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진우가 택시에서 내려 집 대문으로 들어서자마자 마주한 풍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진우의 옷가지와 책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고 이민 가방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만수 씨는 마루에 걸터 앉아 소주병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 눈빛에는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 뭐예요? 짐은 왜 나와 있고요? 짐 싸라. 그리고 당장 나가라. 더는 너랑 한 집에서 못 살겠다. 만수 씨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진우는 당황하여 만수 씨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지만 만수 씨는 거칠게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평생 가슴속에 담아둔 적 없던, 아니 담아서는 안 될 거짓말들을 비수처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나도 지긋지긋했다. 남의 자식 데려다 키우는 게 쉬운 일인 줄 아냐?
내 친아비가 돈 많은 회장이라며? 잘 됐네. 이제 가서 그동안 내가 못 받은 양육비나 좀 받아내와라. 나도 이제 내 인생 좀 살자. 진우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나를 위해 평생 헌신했던 아버지가 돈 얘기를 꺼내다니요. 배신감과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아버지, 진심이세요? 제가 아버지한테 짐이었어요? 돈 때문에 저 키우신 거예요? 그래. 핏줄이 당기긴 하나 보지. 부자 압이 나타나니까 눈이 확 돌아가던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꺼져. 만수 씨는 진우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진우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버지의 경멸 어린 시선, 그것을 견디는 게 가장 고통스러웠죠. 결국 진우는 바닥에 떨어진 짐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원하신다면 나갈게요. 그동안 키워주신가 꼭 갚겠습니다. 진우가 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지만 만수 씨는 등을 돌린 채 소주만 들이켰습니다. 골목길 저편으로 아들의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지자 그제야 만수 씨가 쥐고 있던 소주잔이 쨍하고 깨져버렸습니다. 만수 씨는 대문 앞으로 기어가 아들이 사라진 어둠을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으흐흑. 미안하다 진우야. 못난 애비 용서해라. 가서 잘 살아. 제발 아프지 말고 잘 살아. 소리내어 울면 혹시라도 아들이 듣고 돌아올까봐 만수 씨는 입안에 주먹을 틀어막고 피를 토하듯 오열했습니다. 텅 빈 마당에는 싸늘한 밤바람만이 불어와 만수 씨의 굽은 등을 때렸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 아들을 버린 아버지, 그 처절한 사랑을 아는 건 오직 하늘에 뜬 달뿐이었습니다. 갈 곳을 잃은 진우는 결국 최 회장이 보낸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으리으리한 저택에 도착했지만 진우의 마음은 시베리아 벌판에 선 듯 추웠습니다. 최 회장은 현관까지 나와 진우를 반겼습니다. 잘 생각했다.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야.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구나.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 푹신한 침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최 회장은 진우와의 대화보다는 진우의 건강에 유독 집착했습니다. 아침마다 쓴 한약을 직접 챙겨 먹였고 술과 담배는 절대 하지 말라며 감시하듯 챙겼죠. 회사에서도 파격적인 승진을 시켜줬지만 진우는 자신이 능력 있는 아들이라기보다는 잘 관리되어야 할 귀한 물건 취급을 받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진우야, 이번 주말에는 병원에 가서 정밀 검진 한 번 더 받자. 내 후계자가 되려면 몸이 재산이야. 최 회장의 과도한 관심이 부담스러워질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진우는 결제 서류를 찾으러 최 회장의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고 그 맨 위에는 낯익은 이름이 적힌 차트가 놓여 있었죠. 바로 박진우 정밀 조직 검사 결과였습니다. 호기심에 차트를 넘기던 진우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복잡한 의학 용어들 사이에 빨간 펜으로 선명하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간 이식 적합성 판정 일치, 수술 예정일 10월 25일, 수술 날짜는 바로 다음 주였습니다. 진우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게 아니라 자신의 망가진 간을 갈아 끼울 부품을 찾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때 서재 문 밖에서 최 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우는 황급히 책상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김 실장, 수술 준비는 완벽한가? 이번에 실패하면 나 죽어. 네, 회장님. 아드님. 아니 박진우 씨 컨디션도 최상입니다. 수술 후에 회복되시면 바로 유학 보낼까요? 유학은 무슨?
수술 끝나면 적당히 푼 돈 쥐어서 내쳐. 어차피 천한 놈 손에 자란 놈이야. 내 핏줄이라는 것도 찝찝해 죽겠어. 진우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낳아준 아버지는 나를 살리려고 내쫓았는데 낳아준 아버지는 나를 죽여서 살려고 하다니. 그 잔인한 진실 앞에서 진우는 배신감에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최 회장의 그 악마 같은 목소리를 하나도 빠짐없이 담기 위해서였죠. 박만수,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왜 그러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진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슬픔은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거미줄에 걸린 나비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독을 품은 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최 회장은 자신의 생일이라며 온 가족을 소집해 성대한 만찬을 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송로버섯이며 샥스핀 같은 진귀한 요리들이 가득했지만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겁고 비릿했습니다. 진우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단정한 양복 차림으로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최 회장은 기다렸다는 듯 비서에게 눈짓을 보냈고 곧 진우의 앞에 서류 한 장이 놓였습니다. 장기 기증 동의서와 수술 일정표였습니다. 진우야, 이제 서명만 하면 된다. 내가 나를 살리는 거야. 이게 다 가문을 위한 일이다. 최 회장의 뻔뻔한 요구에 진우는 펜을 드는 척하다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보란 듯이 반으로 쫙 찢어 최 회장의 얼굴을 향해 던져버렸습니다. 종이 조각이 눈처럼 흩날리는 순간 식당 안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당황해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최 회장이 소리를 지르려던 찰나 진우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된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수술 끝나면 내쳐라, 천한 놈 손에 자란 놈이라던 최 회장의 악마 같은 목소리가 적나라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들리십니까? 이게 당신이 말한 부성애입니까? 내가는 당신 같은 괴물에게 주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진우는 차갑게 일갈하며 식탁볼을 잡아당겨 엎어버렸습니다. 와장창 그릇 깨지는 소리와 함께 최 회장의 헛된 욕망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네 이놈, 내가 너한테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 돈? 그 돈으로 당신 목숨이나 구걸해 보시죠. 그리고 경고하는데 한 번만 더 내 아버지 박만수 씨를 건드리면 이 녹음 파일 언론에 다 뿌리겠습니다. 진우는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최 회장을 뒤로 한 채 미련 없이 저택을 걸어 나왔습니다. 화려한 감옥을 탈출한 기분이었습니다. 거리에 나서자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왔지만 진우의 가슴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택시를 잡아탄 진우는 기사님께 익숙한 동네 이름을 댔습니다. 그리고 골목 어귀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붕어빵 트럭을 발견하고는 차를 세웠습니다. 아저씨, 팥 붕어빵으로 3,000원어치만 주세요. 아주 뜨거운 걸로요. 호호 불어야 먹을 수 있는 붕어빵. 어린 시절 만수 씨가 일당을 받은 날이면 꼭 사들고 오던 그 따뜻한 봉투를 품에 앉아 진우는 참았던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제 진짜 아버지를 만나러 갈 시간입니다. 만수 씨의 집 대문은 며칠째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랄 기세였고 주인 잃은 빨래는 비에 젖고 마르기를 반복해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만수 씨는 식음을 전폐한 채 멍하니 마루에 앉아 대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퀭한 눈과 덥수룩한 수염, 며칠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버린 모습이었죠. 자식을 제 손으로 버린 죄책감이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밥은 먹었을까? 그 부잣집에서 구박은 안 받을까? 그때였습니다. 끼익 하고 녹슨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만수 씨는 자신이 헛것을 듣는 줄 알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뚜벅뚜벅 익숙한 발자국 소리가 마당을 가로질러 다가왔습니다. 고개를 든 만수 씨의 눈에 들어온 건 환영이 아닌 진짜 진우였습니다. 양손에 붕어빵 봉투를 든 진우가 마루 끝에 섰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대문 좀 기름칠해야겠네. 소리가 너무 커요. 만수 씨는 반가움보다 덜컥 겁이 났습니다. 혹시 쫓겨난 건 아닐까? 아니면 마음이 약해져서 돌아온 걸까? 만수 씨는 애써 독한 표정을 지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여기가 어디라고 다시 와. 내가 오지 말라고 했지. 그 좋은 집 놔두고 왜 또 구질구질하게 살려고 기어들어와. 만수 씨가 진우를 밀쳐내려 했지만 이번엔 진우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바싹 마른 만수 씨의 어깨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앙상하게 뼈만 남은 아버지의 등이 느껴지자 진우는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지, 거짓말 그만하세요. 저 다 알아요. 저 살리려고 그러신 거잖아요. 이놈이 무슨 소릴. 저한테 아버지는 박만수 한 사람뿐이에요. 낳아준 거 필요 없어요. 저 똥기저귀 갈아주고 업어 키워준 사람이 내 진짜 아버지라고요. 진우의 울부짖음에 만수 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의 품에서 맡아지는 익숙한 냄새, 그리고 뜨거운 체온. 만수 씨는 그제야 억지로 세우고 있던 가시를 모두 거두고 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하다. 못난 애비라서 미안하다. 나는 내가 잘못되는 줄 알고. 진우는 만수 씨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울었습니다. 차가웠던 마루 위로 부자의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식어빠진 붕어빵을 나눠 먹으며 밤새도록 그동안 못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화려한 스테이크보다 눅눅한 붕어빵이 훨씬 더 달콤하고 따뜻했습니다. 닫혀있던 대문이 활짝 열리고 끊어질 뻔했던 천류는 비로소 더 단단하게 이어졌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마당 구석의 장독대 위로 따스한 달빛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세상사 사필기정이라 했던가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은 하나도 틀린 게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뉴스가 터졌습니다. 건설사 최 회장의 갑질과 숨겨둔 혼외자, 스캔들, 그리고 불법 장기 매매 시도 의혹까지. 진우가 터뜨린 진실의 폭탄은 거대했습니다. 건설사 주가는 곤두박질 쳤고 주주들은 등을 돌렸죠. VIP 병실에 누워 죽음만을 기다리는 최 회장 곁에는 이제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은 파도 한 번에 허무하게 쓸려나가고 말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집착했던 핏줄도 명예도 결국 죽어가는 그를 구해주지 못했습니다. 반면 서울 변두리 만수 씨의 낡은 집은 사람 사는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진우는 대기업에 미련 없이 사표를 던졌습니다. 대신 그의 능력을 높이 상건실한 중견기업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죠. 만수 씨는 아들이 대기업 그만둔 게 못내 아쉬웠지만 마음 편한 게 최고라며 웃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더는 욕심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진우의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만수 씨는 며느리가 사준 아끼고 아껴뒀던 예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만수 씨가 넥타이를 매느라 끙끙대자 진우가 다가와 능숙한 솜씨로 매듭을 지어줍니다. 아버지, 오늘 진짜 멋지신데요? 영화배우 뺨치시겠어요. 허허, 이 녀석이. 비행기 태우지 마라. 남들이 주책이라고 흉본다.
식장은 하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만수 씨는 혼주석, 바로 아버지의 자리에 당당하게 앉았습니다. 한때 돈 때문에 아들을 친부에게 보내려 했던 못난 아버지였지만 오늘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떳떳한 진우의 아버지였습니다. 신랑 입장을 하는 진우가 걸어오며 만수 씨를 향해 고개를 숙이자 만수 씨는 참았던 눈물을 훔치며 엄지를 치켜세웠습니다. 하객들 틈바구니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최 회장의 비서실장이었죠. 그는 멀리서 행복해하는 진우와 만수 씨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쓸쓸한 표정으로 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아마도 그는 알았을 겁니다. 수백억 자산가인 최 회장이 평생 가질 수 없었던 것이 무엇인지를요. 결혼식이 끝나고 패백실에서 만수 씨는 며느리가 따라주는 술을 단숨에 비우고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었습니다. 좋다. 좋아.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신혼여행을 떠나는 웨딩카 뒤에서 만수 씨는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격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멀어지는 차를 보며 만수 씨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 농사 헛되지 않았어. 아주 풍년이야, 대풍년.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만수 씨네 마당 빨랫줄에는 앙증맞은 아기 기저귀들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습니다. 하얗게 마른 기저귀 냄새와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어우러져 골목 어귀까지 행복한 향기를 풍깁니다. 방 안에서는 응애하는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만수 씨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쌌구나. 하래비가 뽀송뽀송하게 갈아줄게. 만수 씨는 능숙한 솜씨로 손주의 기저귀를 갈아채웁니다. 쭈글쭈글한 만수 씨의 손가락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꽉 쥐는 아기. 만수 씨는 그 작은 생명을 품에 안고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미소를 짓습니다. 핏줄, 유전자, 그런 건 의학 서적에나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사랑으로 키우고 눈을 맞추며 보낸 시간이 진짜 가족을 만든다는 걸 만수 씨는 갓난쟁이 손주를 보며 다시금 깨닫습니다. 퇴근길 진우가 대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손에는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막걸리 2병이 들려 있네요. 아버지, 저 왔어요. 윤수 안 보채요? 보채긴 순아기가 아주 천사다. 너 어릴 때랑 똑같아. 밥 먹자 며느라기가 꽃게 넣고 찌개 끓였다. 저녁 뉴스에서는 한 줄짜리 단신이 흘러나옵니다. 모 건설사 전 회장 최모 씨 투병 끝에 병원에서 쓸쓸히 별세. 하지만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 중 누구도 그 뉴스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와 서로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는 이 순간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진우가 잘 바른 생선살을 만수 씨 밥숟가락 위에 올려줍니다. 아버지, 많이 드시고 오래오래 사셔야죠. 윤수 장가가는 것도 보셔야죠. 오냐, 그래야지. 너희들 사는 거 예뻐서라도 내가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아야겠다. 아버님도 참 말씀은.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갑니다. 만수 씨는 막걸리 한 사발을 시원하게 들이켜고는 마당을 내다봅니다. 시멘트 바닥 틈새에서도 노란 민들레꽃이 피어났습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기어이 꽃을 피워내는 저 민들레처럼 만수 씨의 인생 농사도 모진 비바람을 견디고 기어이 결실을 보았습니다. 카메라는 만수 씨의 주름진 눈가에 맺힌 편안한 미소를 천천히 비춥니다. 핏줄보다 진한 것은 결국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울고 웃었던 세월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헛농사인 줄 알았던 그 밭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족이라는 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